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용입니다. 올해 68세고요. 지금은 서울 노원구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식을 위해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자식은 나를 모른다고 하는 분 계신가요?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는데 가족이 떠나버린 분은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남성 중 72%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저 역시 12억 원을 사기당하고 30년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아내와 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100명의 어르신들께 무료 급식을 대접하며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2005년 5월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 신사동에 일식집 2호점을 열었어요. 정말 바쁘고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갔어요.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무렵 저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동네 친구와 동생들이죠. 재형이, 영희, 순이 우리 넷은 30년 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 중에서도 영희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고백을 못했었어요. 3호점 개업식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축하하러 와 주었어요. 가게가 잘 되고 있으니까 조금 자신감도 생겼죠. 그래서 그날 영희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영희야, 사실 나는 어릴 때부터 너를 좋아했어. 이제 조금 당당해졌고 같이 있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 다행히 영희도 제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그 후 결혼한 지 2년 뒤에 우리 딸 나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예쁘고 소중한 아이였어요. 나은이가 태어나고 나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교육 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체인점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3호점, 4호점, 5호점까지 하루 매출이 1,500만 원을 넘을 때도 있었어요. 정말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행복했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은이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유모차를 밀어주는 것도 놀아주는 것도 모두 재형이가 해주었습니다. 재형이는 정말 좋은 동생이었어요. 형님 바쁘시니까 제가 나은이 봐줄게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도와주었거든요. 재형이가 나은이 학교 등하교도 데려다주고 주말에 놀러 갈 때도 함께 갔어요. 저는 그런 재형이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든든한 사람이 있어서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런 일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2008년 나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의 일입니다. 나은이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아빠, 내일 입학식인 거 알아? 눈물을 글썽이면서요. 그날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업 계약이 있었어요. 6호점 확장을 위한 대출 계약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재형이가 달려왔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나은이 입학식에 갈게요. 형님은 계약 보러 가세요. 재형이의 말에 저는 안도했어요. 계약도 중요하고 나은이 입학식도 중요한데 둘 다 챙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재형이에게 나은이를 맡기고 계약 자리에 갔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나서 사진을 봤어요. 나은이가 재형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긴 했지만 왠지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인 제가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동생이 대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나은이에게 더 좋은 것들을 해 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재형이가 나은이 입학식에 간 이후로 모든 학교 행사를 재형이가 대신했습니다. 운동회, 학예회, 학부모 상담까지 모두요. 나은이는 점점 재형이를 더 따랐어요. 재영 아저씨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줬어요. 재영 아저씨가 숙제도 도와줘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그래도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희도 자주 투정을 부렸어요. 당신은 나은이 아빠인데 왜 재영이가 모든 걸 다 해요? 아이가 아빠보다 재영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참아. 사업이 더 커지면 시간이 생길 거야. 그때 나은이랑 많이 놀아줄게. 2015년 나은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영희가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나은이를 일본으로 유학 보내면 어떨까? 일본어도 배우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을 거야.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고등학생을 혼자 일본에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영희가 말했어요. 내가 같이 가서 돌봐줄게. 나은이 공부도 도와주고 생활도 챙겨줄 거야. 그때 나은이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랑 일본 가도 돼요? 아이의 눈빛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그 눈빛에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승낙했습니다. 나은이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도쿄 시부야에 월 3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해주었습니다. 학비는 월 400만 원씩 보냈고요.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6개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영희와 나은이가 떠나는 날 공항에 갔어요. 나은이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빠, 자주 일본에 놀러 와요. 하지만 일이 바빠서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영상통화로만 나은이 얼굴을 봤는데 아이는 점점 일본어를 섞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와 나은이가 일본에 간 후 한국에서는 재형이가 체인점 운영을 도와주었어요. 형님, 일본에 가족이 있으니까 신경 쓸 일이 많을 거예요. 한국 사업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재형이의 말에 안심하고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런데 2017년 재형이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형님, 일본에 법인을 차리면 어떨까요? 나은이도 있고 영희 누나도 있으니까 현지 사정을 잘 알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던데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재형이가 계속 설득했어요. 형님 혼자 일본 가서 사업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결국 도쿄에 1호점을 열었습니다. 재형이와 함께 일본에 가서 가게를 보고 직원도 뽑고 메뉴도 정했어요. 영희가 현지 사정을 잘 아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은이도 가끔 가게에 와서 일본 손님들과 대화를 도와주었고요. 처음 6개월은 정말 잘 됐어요. 일본 손님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재형이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양쪽 사업을 챙겨주었고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드디어 가족도 가까이 있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좋은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2018년부터 일본 가게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재형이는 일본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한국 가게들도 매출이 예전만 못했어요. 하지만 재형이가
요즘 외식업계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요. 라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재영이를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함께한 친구였고, 나은이를 아들처럼 키워준 고마운 사람이었거든요. 설마 그런 재영이가 저를 속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큰 착각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일본 가게는 완전히 문을 닫아야 했고, 한국 가게들도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재형이가 갑자기 새 차를 몰고 다니더라고요. 벤츠 S클래스였는데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차였어요. 재형아, 요즘 사업이 어려운데 새 차는 왜 샀어? 물어봤더니 재형이가 대답했습니다. 형님, 이 차는 리스예요. 사업용이라 세금 혜택도 있고요. 그때는 그 말을 믿었어요. 재형이가 사업을 잘 아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가게들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재형이한테 장부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상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형님, 장부는 회계사가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꾸 미루면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직접 가게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1호점 사장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재영 부장님이 이 가게 팔았다고 하던데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재형이가 가게를 팔았다는 거예요. 급하게 재형이를 불러서 따졌습니다. 재형아, 1호점 왜 팔았어?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재형이는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형님, 코로나 때문에 손해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었어요. 형님 걱정시키기 싫어서 먼저 처리했어요. 그리고는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손해는 제가 다 메꿔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가게들도 확인해 봤더니 2호점, 3호점도 모두 재형이 이름으로 팔렸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예요. 더 놀라운 건 계약서의 매매 가격이었어요. 1호점을 5억에 샀는데 2억에 팔았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계사를 통해 장부를 확인해 봤더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재형이가 3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금액이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돈을 빼가거나 가게 매출을 축소 보고해서 차액을 가져갔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영희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여보, 일본 가게 요즘 어때? 그런데 영희의 대답이 이상했어요. 무슨 소리야? 일본 가게는 작년에 문 닫았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일본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일본 가게 운영비로 보낸 돈은 뭐야? 물어봤더니 영희가 말했습니다. 재형이가 운영비는 필요 없다고 했어. 오히려 일본 가게에서 수익이 나온다면서 돈을 가져갔는데?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재형이가 양쪽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일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영희와 재형이가 불륜 관계였다는 겁니다. 나은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빠, 엄마랑 재형 아저씨 사귀는 거 맞죠? 17살 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영희가 일본 유학을 제안한 것도, 재형이가 일본 법인 설립을 제안한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를 한국에 혼자 두고 둘이서 일본에 가서 함께 지내려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2020년 7월에 영희로부터 이혼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소송 사유는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무능력이었어요. 30년 친구였던 재영이가 12억을 빼돌리고 아내를 빼앗아갔는데 오히려 제가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 나은이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만났어요. 오랜만에 본 딸한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나은아, 아빠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나은이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빠는 늘 돈만 보냈지. 진짜 아빠 같지 않았어요. 재형 아저씨가 더 아빠 같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일만 했는데 정작 가족은 저를 아빠로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는 저를 배신했고 아내는 떠났고 딸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5개 체인점은 모두 문을 닫았고 2억 원의 빚만 남았어요. 집도 팔아야 했고 전세금으로 구로동의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68세의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된 거예요. 매일 술만 마셨어요.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집에서 혼자 마시곤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런 생각만 계속했어요. 가끔 재영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따지기도 했지만 재영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집 앞 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정말 사장님이시네요. 돌아보니 옛날에 제 가게에서 일했던 민수였어요. 재형이가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해고시킨 직원이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어떻게 이런 곳에서? 저는 민수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재형이의 배신, 영희의 이혼 통보, 나은이의 외면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민수가 제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습니다. 그 재형이라는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이네요. 사장님 같은 좋은 분을 그렇게 속이다니. 그리고는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도 해고당한 후에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민수는 구로역 앞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다시 시작해보세요. 사장님 요리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처음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68세의 포장마차라니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계속 설득했어요. 사장님 초밥 레시피는 정말 맛있어요. 서민들도 쉽게 먹을 수 있게 만들면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대문 시장에 가서 1평짜리 포장마차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 30만 원이었어요. 처음에는 뭘 팔지 고민이 됐어요. 고급 초밥은 포장마차에서 팔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게 4,000원짜리 스시롤이었습니다. 초밥의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가격은 서민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첫날 장사를 시작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서 있었는데 팔린 게 겨우 10개였어요. 하루 매출이 4만 원이었죠. 민수가 옆에서 사장님, 괜찮아요. 맛이 알려지면 손님이 올 거예요. 라고 위로해 줬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스시롤 정말 맛있어요. 4,000원인데 일본 현지 맛이에요. 이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로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하루에 200개씩 팔렸어요. 매출이 80만 원까지 올랐죠. 2달 후에는 300개, 매출 120만 원이 됐습니다. 3개월 만에
월 매출 3천만 원을 달성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아저씨, 여기 스시롤 때문에 매일 와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런 맛을 어떻게 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일 기뻤던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스시롤을 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이거 정말 맛있구나. 우리 손자한테도 사갈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건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였다는 거요. 고급 일식집에서 비싼 음식을 팔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4,000원짜리 스시롤 하나로 할머니를 웃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일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민수는 아들 같았고 단골 손님들은 가족 같았어요. 매일 포장마차에 와서 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라고 인사해 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포장마차 장사를 1년 정도 하니까 빚도 많이 줄었어요. 월 수입이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조금씩 갚을 수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였어요. 복잡한 사업이나 사기를 당할 걱정 없이 정직하게 일하면서 살 수 있었거든요. 포장마차를 2년 정도 운영하니까 제법 돈이 모였어요. 빚도 거의 다 갚았고 통장에 2억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혼자 쓰기에는 너무 많은데. 그때 포장마차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아프셔서 며칠 안 오신 적이 있었어요. 걱정돼서 민수와 함께 병문안을 갔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나이 들어서 요리하기가 힘들어. 라면만 먹고 사는데 영양이 부족한 것 같아.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이 우리 동네에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해 드리고 싶었어요. 민수와 상의해 봤더니 민수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어떠세요? 사장님 요리 실력이면 정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원구에 작은 건물을 얻어서 급식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정용인의 나눔 식당으로 지었어요. 매일 100명의 어르신들께 무료로 정식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한식뿐만 아니라 일식 메뉴도 넣어서 어르신들이 다양한 음식을 드실 수 있게 했어요. 2023년 3월에 급식소를 열었는데 첫날부터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여기서 이런 맛있는 밥을 공짜로 줘도 되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니까 고맙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매일 제일 먼저 오셔서 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못 먹어봤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보람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고급 일식집을 운영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또 하나 한 일이 있어요. 제 비법 간장 레시피를 무료로 공개한 거예요. 포장마차에서 쓰던 간장 소스 만드는 법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댓글에 이 레시피로 장사 시작했는데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국에서 30개 정도 소규모 식당에서 제 레시피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나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던 2024년 어느 날이었어요. 급식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돌아보니 나은이가 서 있었어요. 4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많이 성숙해 보였고 예전보다 말간해 보였어요. 나은아, 어떻게 여기를? 물어봤더니 나은이가 말했어요. 아빠 유튜브 라이브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알고 보니 나은이가 몇 달 전부터 제 유튜브를 보고 있었대요. 나은이가 말하길 엄마인 영희와 재형이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재형이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결국 영희도 배신당한 거였죠. 나은이는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그때 아빠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나은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딸을 보고 싶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날 나은이와 함께 김치전을 부치면서 6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나은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가 유일하게 온 소풍날 기억나요? 라고 말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날 재형 아저씨가 못 와서 아빠가 대신 왔는데 아빠가 도시락도 싸주고 함께 놀아줬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나은이의 말에 기억이 났어요. 재형이가 감기에 걸려서 못 간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회사 일을 미루고 갔던 날이었어요. 그때 나은이가 제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 소풍날 찍은 사진이었는데 나은이와 제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빠, 이 사진을 왜 지갑에 계속 넣고 다녀요? 나은이가 물어봤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나은이와 화해한 후 몇 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급식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4인방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순이었어요. 순이는 10년 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정용아, 나도 도와줄게. 순이가 앞치마를 두르면서 말했어요. 혼자 100명 식사 준비하기 힘들 텐데. 순이는 어릴 때부터 요리를 정말 잘했어요. 특히 국물 요리는 저보다 훨씬 맛있게 만들었거든요. 순이가 도와주니까 급식소 음식 맛이 더 좋아졌어요. 순이는 매일 아침 5시에 와서 국물을 끓였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까지 정말 맛깔나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오늘 국물이 특히 맛있네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순이는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정용아,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야. 나은이도 있고 민수도 있고. 맞는 말이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선택한 가족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주말마다 우리는 어르신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김장철에는 함께 김치를 담그고 겨울에는 떡국을 만들어 드셨어요. 어르신들이 우리가 언제 이런 대접을 받아봤나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나은이도 주말마다 급식소에 와서 도와주었어요. 어르신들은 나은이를 무척 예뻐하셨어요. 우리 손녀 같다면서 계속 음식을 챙겨주셨거든요. 나은이도 어르신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제일 기뻤던 건 나은이가 제게 말한 거였어요. 아빠, 이제 정말 아빠 같아요. 예전에는 아빠가 돈만 주는 사람 같았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따뜻한 아빠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2025년 들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어르신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거였어요. 제목은 68세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68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3가지 있습니다. 강연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관심을 갖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둘째, 친구도 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인연은 늘 찾아옵니다. 저는 30년 친구에게 배신당했지만 민수 같은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준이 같은 진짜 친구도 다시 만났고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어요. 셋째,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12억을 잃었지만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매일 100명의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면 어르신들이 다가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도 늦지 않았겠지. 나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볼게.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정말 뿌듯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급식소에 갑니다. 준이와 함께 100명분 식사를 준비하고 어르신들을 맞이해요. 나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저희 급식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수는 이제 제2의 포장마차를 차려서 잘 되고 있고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재형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영희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인생에 늦은 때란 없다는 거예요. 저는 68세에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55세든 60세든 70세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셨던 분들, 배신당해서 상처받으신 분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일. 그런 일들이 모여서 진짜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황혼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